긴급 속보입니다. CNN과 ABC 뉴스가 동시에 보도한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뉴스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라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 라며 주목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미국 ABC 뉴스 수석 기자죠. 파리, 런던, 베를린 같은 유럽 도시들을 누비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취재해왔습니다. 그런 제게 아시아는 그저 멀고 먼 대륙이었어요. 특히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자면 무시하는 것에 가까웠죠. 한국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삼성? 그렇죠. K-팝. 하지만 그 이상은 어떤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굳이 말하자면 삼성과 K-팝 말고 뭐가 있지? 어차피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자 속에 사는 나라 아닌가? 정도였죠. 이런 제 생각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아시아 지역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나라다.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 세계 무대에서는 이류 국가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 중에 한국 발표를 맡은 학생이 없어서 그 과정을 패스할 정도로 한국은 존재감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굳이 알 필요 없는 나라로 여겼어요. ABC 뉴스에 입사한 후에도 이런 생각은 더 강화됐습니다. 뉴스룸의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한국 관련 보도는 항상 같은 주제였어요. K-팝 열풍이라는 일시적 유행, 삼성의 일본 기업 모방, 북한과의 긴장. 그 외에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죠. 게다가 사무실에서 국제뉴스를 논의할 때면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는 항상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통령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탄핵 과정을 밟고 있지 않던가요? 말세더군요. 이제 대통령도 없으니 북한에게 먹히는 건 식은 죽 먹기라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특파원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쿄, 베이징, 모스크바, 런던에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는 항상 흥미진진했어요. 그런데 서울 특파원의 이야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노골적으로 카메라를 끄고 커피를 리필하러 가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뭐 중요한 거 놓쳤어? 라고 물으면 동료들은 항상 아니, 별거 없었어 라고 했죠.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런 편견이 쌓이고 쌓여 단단한 벽이 됐습니다. 한국은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는 벽말이에요. 하지만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편집장 마이클 로렌스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른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의 햇살이 유독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편집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승진 이야기가 나올 거라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삶의 터닝 포인트였네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저에게 세상은 곧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 로렌스는 언제나처럼 커다란 창이 있는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앉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마이클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승진인가? 제 머릿속은 이미 런던이나 파리 지국장 자리를 상상하고 있었죠. 우리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기자 중 한 명이야. 자네의 유럽 보도는 항상 탁월했어.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마이클의 다음 말에 곧 사라졌죠. 아시아 취재팀을 맡아줬으면 해.
내가 가야 할 곳은 한국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하필 한국? 한국이요? 농담하시는 거죠? 전 유럽 전문가입니다. 베를린, 파리라면 모를까? 왜 하필 한국입니까? 마이클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한국 관련 통계와 그래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어. 기술,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전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처럼 중요한 뉴스가 나올 리 없어요. 마이클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기술. 지금 세계 경제의 핵심을 한국이 움직이고 있어. K컬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고,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 그런 가십거리 뉴스에 관심 없어요. 저는 진짜 국제 정치를 다루는 기자라고요. K-팝이나 삼성 휴대폰에 대해 쓰라는 건가요? 마이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에밀리, 내 경력을 생각해서 솔직히 말하마. 이번 한국 특파원직은 중요한 포지션이야. 우리 뉴스가 앞으로 아시아를 어떻게 다룰지 방향을 잡는 자리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이클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승진하고 싶으면 한국을 가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편집장실을 나온 저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한국이라니. 내 경력의 끝이 될 수도 있어. 누가 한국발 뉴스에 관심이나 갖겠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 데이빗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6개월만 견디면 돼. 그리고 돌아와서 더 좋은 자리를 노리자. 데이빗은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한숨만 내쉬었죠. 평생 유럽만 다뤄왔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렇게 일주일간 고민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이클의 말대로 이게 승진의 길이라면 견뎌야 했으니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서울행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 제 손가락은 무거웠어요. 마치 제 경력에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으니까요. 6개월만. 그리고 돌아오자. 이 생각으로 저를 달랬습니다. 출발까지 2주 남은 시점, 저는 마지못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차피 가야 하니까 미리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억지로 시작한 조사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우선 한국 경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삼성?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알던 한국은 그게 전부였어요. 조사를 깊게 할수록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코로나 시기에 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공급했고 핀테크 산업은 미국보다 더 발달해 있었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여러 경제 보고서와 통계 자료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지 인프라 구축, AI 연구, 친환경 기술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 기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제 분야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도를 다룬 기사를 읽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행정 서비스가 100%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민원이 해결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인공지능으로 최적화되어 혼잡을 최소화했고 금융 서비스는 생체 인식만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했죠. 런던이나 뉴욕에 오래 살았던 저로서는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서구 도시들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특히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몇 년은 앞서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놀란 것은 코로나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는 사례 연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니 처음에는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저는 내심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에 대해 제가 원래 가졌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사를 계속할수록 제 안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가 과장된 건 아닐까? 직접 가보면 훨씬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짐을 쌌습니다. 유럽에서의 취재에 익숙한 저는 한국 출장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첫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공항과도 달랐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눈에 띄었지만 더 놀라웠던 건 다른 점이었어요.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안내하는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는 질문 하나 하려면 불친절한 직원을 찾아 긴 줄을 서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살짝 헷갈리는 기색만 보여도 직원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공항을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기술만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 자체가 달랐어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차가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자동화가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경복궁 옆에 초현대적인 건물이 있고 고층 빌딩 사이에 전통 한옥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에서 어떻게 옛것을 그대로 유지했는지 신기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또 하나 발견한 특이점은 소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소음의 부재였죠. 뉴욕에서는 끊임없이 들리는 경적 소리가 서울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운전자들은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LED 바닥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를 인식하고 신호를 알려주었어요. 미국에서 볼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배가 고파 늦은 밤에 음식을 찾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헤맸겠지만 서울에서는 새벽 2시에도 배달 앱으로 주문이 가능했어요. 30분 만에 따뜻한 한국 음식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또 놀랐습니다. 갓 만든 도시락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품질이 뉴욕의 고급 델리 수준이었어요. 미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취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서류 발급이 몇 분 만에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서류를 받기 위해 몇 주가 걸리고 여러 부서를 오가며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날부터 느낀 이 모든 차이점들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직접 경험하니 더 놀라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처음 느낀 인상들을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 6개월은 생각보다 흥미로울지도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강남의 한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곳으로 많은 신생 기업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러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이었어요.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우리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창업했어요. 모두가 안전한 길을 택할 때
저희는 역발상으로 새로운 기술에 투자했죠. 다른 핀테크 기업 CEO는 더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역사를 보세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우리는 매번 위기를 기회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왔어요. 우리는 IMF, 금융위기, 팬데믹을 통해 끊임없이 적응하며 발전해왔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T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핀테크와 친환경 기술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로 빠르게 산업 구조를 재편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삼성의 변신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과거 일본 기업을 모방하던 시절부터 지금의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진화한 과정을 들었어요.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90년대만 해도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올 때마다 과감히 투자 방향을 바꿨고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가 됐죠. 현대자동차 연구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빠른 전환,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취재를 계속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힘은 빠른 적응력이었어요. 상황이 바뀌면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과감히 투자하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뭔가 깊은 통찰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특집 기사를 쓴다면 미국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미국의 대기업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과 대조되는 부분이었죠. 그렇게 한국 경제 취재를 마치고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건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택시 기사님에게 물었죠. 학원가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곳이죠.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준호 교장 선생님은 한국 교육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밤 10시까지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수능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죠. 수업 참관 중 놀라웠던 점은 고등학교인데도 미국 대학 수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우석은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학교에 도착해요. 정규 수업 후 자율학습하고 학원에 가서 밤 11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공부만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가족과 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 나라를 발전시키셨으니까요. 우석의 말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의 성취보다 가족과 국가를 위한 노력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보였죠. 학원 원장 김태영 씨는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AI 기술로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없나요? 제가 물었죠.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창의성이나 사회성 발달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요즘은 교육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구나. 이 교육 시스템이 한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취재하며 깨달은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라는 가치관이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위기 극복 사례를 연구해온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박민수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성장 모델은 독특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국민, 정부, 기업이 하나 되어 극복했죠. 박 교수의 연구실 벽에는
주요 위기 극복 사례들이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 사진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결혼 반지부터 갑옷까지 내놓았죠.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켰습니다. 이런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궁금했습니다. 한국만의 리더십 모델이 있나요? 제가 물었죠. 위기 때 빠르게 움직이는 정부, 과감히 투자하는 기업, 그리고 단결하는 국민이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이 세 주체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을 때 한국의 저력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기획실 김지원 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기업 관점에서 한국의 빠른 실행력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몇 개월 걸리는 일을 우리는 몇 주 만에 끝냅니다.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단점도 있지만 위기 대응엔 강점이죠. 김 이사의 말대로 한국 사회의 실행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정책, 기술, 문화가 몇 개월 만에 정착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대표 이하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시민 참여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매우 능동적입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면서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반이죠. 취재를 마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미래 리더십 모델은 단순한 경제, 성장 전략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회적 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선두에 설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간의 취재를 돌아봤습니다.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떠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 작성했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6개월만 버티자. 빨리 유럽으로 돌아가야지. 그 글을 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한국을 단지 삼성과 K-팝의 나라로만 여겼던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새로운 저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에는 그저 번잡한 도시로만 보였던 이곳이 이제는 혁신과 조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왠지 아쉬웠습니다.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한강, 북한산, 그리고 반짝이는 도심의 빌딩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어우러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만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의 중심지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곧바로 ABC 뉴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6개월 전 저를 한국으로 보냈던 마이클 편집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사무실로 들어서자 마이클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에밀리, 돌아왔군. 한국은 어땠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이클,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라요. 마이클의 사무실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제의 혁신성, 교육 시스템의 특징,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 모델까지. 이건 단순한 기사로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 아니 전 세계가 이 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마이클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라. 흥미로운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세계도 그래야 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세계가 달리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단순한 취재 경험이 아니라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이었습니다. 고마워, 한국.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편견을 깨뜨려주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해줘서. 이제 저는 어떤 나라도, 어떤 문화도 선입견 없이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는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승객이 선로로 떠밀리는 서브웨이 푸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한국을 다녀온 뉴욕 교통국 관계자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고 합니다. 뉴욕이 도입하기로 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교통국에서 일하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뉴욕 교통국 부국장으로 있죠. 저는 항상 저희 나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하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하철에 대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통의 전화가 제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말았죠. 바로 제 아들 루카스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루카스가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만큼이나 혼잡한 저녁 러시아워. 플랫폼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한쪽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고 해요. 주변 승객들이 그 사람을 피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그가 균형을 잃으면서 루카스를 선로로 세게 밀쳐버렸답니다. 순식간에 중심을 잃은 루카스는 그대로 선로 아래로 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승객이 루카스를 재빨리 붙잡아 주었지만 단 2초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될 뻔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루카스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지하철 타기 싫어. 루카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죠. 다행히 옆에 있던 승객이 붙잡아줘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제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 옆에서 잠든 루카스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제가 일하는 뉴욕 교통국의 시스템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었죠. 루카스를 재운 뒤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죠. 기사를 읽어 내려갈수록 제 눈이 커졌어요. 10년간 단 한 건의 추락 사망, 사고도 없었다는 통계, 100%에 가까운 스크린도어 설치율, 1분 이내 사고 대응 시간. 처음에는 이 수치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의심하는 마음에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꺼내 한국 지하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술 논문, 기술 보고서, 안전관리 매뉴얼까지. 밤이 깊어갈수록 제 노트북 화면은 자료들로 가득 찼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사고 예방 시스템이었어요. AI가 이상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니. 우리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사고 대응 매뉴얼은 너무나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시뮬레이션 되어 있었고 각 상황별 대처 방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반면에 저희 나라는 세계 1위. 나라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워질 만큼 노후된 지하철과 무신경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작은 아시아의 한 나라라지만 오히려 저희가 배울 것이 훨씬 많아 보였죠.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밤새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세게 들었거든요.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정리를 마쳤습니다. 제 파일에는 이제 한국 지하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안전 시스템 구축 과정, 실제 운영 사례, 사고 예방 통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용 대비 효과 분석까지. 이 자료들을 보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교통국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원래 안전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일상적인 보고로 끝날 회의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마크 피셔 국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어제 제 아들이 지하철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일화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수치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500건이 넘는 선로 추락사고, 100명이 넘는 사망자 수. 차가운 숫자들이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이후 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의 사례를 보시죠. 그들은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고 그 결과 선로 추락 사고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터슨 과장이 비웃듯이 말했죠. 한국이요? 뉴욕하고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아닌가요? 거짓 결과의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윌슨 팀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처럼 100년 된 지하철을 운영하는 곳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구조부터 다르니까요. 제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로버츠 차장이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또 아시아 얘기군요. 그곳은 우리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고요. 저희 같은 큰 나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보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더군요. 세계적인 대도시 뉴욕이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이토록 폐쇄적이라니.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본 루카스의 떨리는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이건 단순히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백만 뉴욕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죠. 회의는 결국 냉랭한 분위기로 끝이 났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어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냉랭했던 회의실의 공기가 아직도 제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전 세계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제 시선이 한 기사에 멈췄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들 중 하나, 대한민국.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최첨단 안전 시스템과 완벽한 운영 체계를 갖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었죠. 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직접 가봐야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보며 출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아직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남편도 걱정스러워했죠. 다음 날 아침, 피셔 국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행 출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피셔 국장은 펜을 내려놓고 의아한 눈길로 저를 바라봤어요. 레이첼, 당신도 어제 회의에서 다들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요. 한국은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거기 가서 뭘 보겠다는 거죠?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이에요. 피셔 국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알았어요. 출장은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건 시간 낭비가 될 거예요. 승인은 받았지만 교통국 전체의 분위기는 냉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바보 같은 짓을 보라니. 시간과 예산 낭비하는 걸 보면 답답해.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제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했어요. 서울 메트로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방문 일정도 조율했습니다. 루카스가 퇴원하던 날 제 출장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가 며칠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녀올 거야.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꼭 가야 해. 루카스의 눈에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응, 꼭 가야 해.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돌아오면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올게. 약속할게. 출발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JFK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긴 여정이 될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어요. 이번 출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믿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뉴욕 지하철의 변화를 가져올 첫 걸음이 될 거라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뉴욕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발걸음. 제 가방 안에는 루카스가 그려준 그림이 들어있었죠. 엄마, 안전한 지하철 만들어주세요. 이 약속은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설렜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저는 공항철도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마주한 공항철도역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뉴욕의 어두침침하고 낡은 역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밝고 깨끗한 조명,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플랫폼 전체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스크린 도어가 눈에 들어왔죠.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매끈한 유리벽을 따라 늘어선 스크린 도어는 마치 미래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때 한 안내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어로 말을 건네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뉴욕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으니까요.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플랫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천장과 기둥 곳곳에 설치된 CCTV들이 실시간으로 승객들의 동선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관제실에서는 24시간 내내 이 영상들을 감시한다고 하더군요. 디지털 안내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역무실의 모니터에서는 플랫폼 전체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보여주기식일 거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공항철도니까 특별히 신경 쓴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열리자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옆으로 비켜서서 하차하는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뉴욕에서 흔히 보던 서두르는 모습이나 밀치는 사람들이 없었죠. 차내 환경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깨끗한 좌석, 선명한 안내방송,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감 있게 달리는 열차. 휴대폰을 보며 통화하는 승객들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 고정관념이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울역이었어요.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열차 운행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고 플랫폼마다 안내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노인분이 길을 헤매실 때였어요. 즉시 안내 요원이 다가가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드리는 모습을 보며 이게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계속해서 메모를 했어요. 스크린도어의 구조, 안내 시스템의 배치, 안전 요원들의 움직임까지 뉴욕의 동료들에게 보여줄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역을 지날 때마다 뉴욕과의 차이점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는 승객들이 선로를 뚫어져라 보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됐어요. 취객이 비틀거리며 걸어도 선로에 추락할 위험이 없었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심과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전시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진정한 안전 시스템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루카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도 뉴욕의 모든 시민들도 이런 안전한 지하철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를 뉴욕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김윤석 CTO를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제가 준비해간 질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답변해 주었죠. 먼저 관제센터부터 둘러보시죠. 김윤석 CTO의 안내를 따라 지하철 통합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면 가득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이 서울 전역의 지하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AI 감지 시스템입니다. 김 CTO가 한 화면을 가리켰어요. 사람이 쓰러지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면 즉시 감지해서 알려주죠. 취객이 비틀거리는 것도 누군가 선로에 접근하는 것도 모두 파악됩니다. 제 눈앞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승객이 플랫폼에서 갑자기 어지러워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시스템이 즉시 이를 감지했고 불과 30초 만에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했죠. 놀라우신가요? 김 CTO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3D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특별 관제실이었어요. 그곳에서는 3D로 구현된 역사 내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뮬레이션 게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시스템으로 실시간 혼잡도를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김 CTO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특정 구간이 혼잡해지면 열차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죠. 출구별 혼잡도도 분석해서 승객들에게 덜 붐비는 출구를 안내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뉴욕의 러시아워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입니다. 김 CTO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모든 시스템이 연동됩니다. 열차 제동, 역사 내 안내방송, 구조팀 출동까지 모두 자동으로 이뤄지죠. 시연을 보여주기 위해 모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이었어요. 경보가 울리자마자 주변 열차들이 자동으로 감속했고 환기 시스템이 작동했으며 대피 경로가 스크린에 표시됐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군요. 제가 감탄했더니 김 CTO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는 아닙니다. 이 모든 시스템 뒤에는 숙련된 인력들이 있어요. AI는 보조 수단일 뿐
최종 판단은 항상 사람이 하죠. 점심시간이 되자 김 CTO는 제게 지하철역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것도 문화 충격이었어요. 영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안전은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 CTO가 말했어요. 이렇게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오후에는 실제 역사들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영무원들의 움직임, 승객들의 동선, 시스템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의 견학을 마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여기서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노트북을 펼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을 뉴욕에 도입하려면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서 김윤석 CTO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시스템 운영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영무실에 들어서자 여러 대의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화면은 플랫폼의 다른 구역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김 CTO가 설명을 시작했죠.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화면 하나가 붉은색으로 변하더니 경고음이 울렸어요. 순간 영무실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4번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선로로 떨어진 것이었죠.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 CTO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통제되고 있었어요. 사고 발생 후 단 30초 만에 해당 구간을 운행하던 모든 열차가 자동으로 긴급 정지했다고 합니다. AI 시스템이 승객의 추락을 즉시 감지하고 관련 프로토콜을 자동으로 가동한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1분도 되지 않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미리 배치된 구조 인력들이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이었죠. 승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김 CTO가 물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최소 10분은 걸립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그 사이에 다른 열차가 진입할 수도 있죠. 현장이 정리되는 동안 김 CTO는 상황실로 돌아가 사고 대응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어떻게 사고를 감지했는지, 각 부서가 어떻게 연계되어 대응했는지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었어요. 이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김 CTO가 설명했죠. 첫째, AI 기술을 통한 즉각적인 사고 감지. 둘째, 자동화된 초기 대응 시스템. 셋째, 잘 훈련된 현장 인력이죠. 저는 노트북을 펼쳐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응 속도였어요. 우리는 아직도 수동으로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시간 낭비가 너무나 컸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김 CTO가 답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죠. 하지만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루카스의 사고가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뉴욕 지하철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제 아들은 그런 공포를 겪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저는 뉴욕 시스템의 문제점을 더욱 선명하게 직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변화를 미뤄왔어요. 100년 된 시스템이라는 핑계로, 비용 문제를 이유로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거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뉴욕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변명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접 본 모든 것들, 경험한 모든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특히 그 사고 대응 장면은 가장 먼저 자세히 기록했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비교가 아닌 우리가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비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단계적 도입 방안도 꼼꼼히 준비했죠.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교통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제는 모든 게 달리 보였어요. 스크린도어 하나 없는 승강장, 끊임없이 울리는 각종 경보음, 불안하게 서 있는 승객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교통국에 도착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피셔 국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나눠드리며 발표를 시작했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한국의 시스템 사진들이 하나씩 떴어요.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닙니다.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죠. 보고서에는 제가 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AI 기반 감시 시스템, 실시간 사고 대응 체계,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고 현장의 기록까지. 특히 사고 대응 시간에 대해 설명할 때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30초 만에 열차 정지, 1분 안에 구조대 도착이라고요? 톰슨 부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피셔 국장의 표정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레이첼, 당신도 알잖아요. 뉴욕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런 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때였어요.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죠. 제 아들이 겪은 사고를 아시죠?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 시스템의 허점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우리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들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놀랍게도 윌슨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레이첼 말이 일리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피터슨 과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계적으로라도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역부터라도.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버츠 차장은 구체적인 예산 검토를 제안했고 존슨 부장은 시범 사업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하지만 피셔 국장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뉴욕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이에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제안한 야간 공사 방안입니다. 24시간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죠.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소수가 되어가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그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교통국은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역사 5곳에 시범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맨해튼의 가장 혼잡한 역사들이 우선 선정됐죠. 42번가 그랜드 센트럴역, 타임스퀘어역, 펜실베이니아역, 유니온 스퀘어역, 그리고 제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그 역이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100년 된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보며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윤석 CTO의 말에 피셔 국장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죠. 야간 공사로 진행하면 24시간 운영에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첫 번째 공사가 시작된 날, 저는 현장을 지켜봤어요. 한밤중에 시작된 공사 현장은 마치 거대한 수술실 같았습니다. 한국과 뉴욕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도 일부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 기술진의 체계적인 교육 덕분에 빠르게 안정화되어 갔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첫 번째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42번 가역에서는 설치 첫 주 만에 3건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뉴욕다워졌네요. 한 시민이 말했죠. 왜 진작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문이에요. 저는 매일 현장을 다니며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우리 구역 역사를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간에도 AI 시스템이 필요해요. 뉴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통계가 나왔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5개 역사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였어요. 피셔 국장도 이제는 다음 단계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당신이 해냈네요. 피셔 국장이 제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완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루카스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지하철 타고 학교에 가볼까 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루카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공포에 질린 모습이 아닌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루카스와 함께 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보며 루카스가 말했죠. 엄마가 이거 만드는 거 도와줬다며. 멋있어요. 플랫폼에 서서 루카스를 배웅하는 동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으로의 출장, 끝없는 회의와 설득,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변화까지. 열차가 도착하고 루카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루카스는 창가에 서서 제게 손을 흔들었고 그 미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밝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었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다음 단계 계획안이 놓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김윤석 CTO가 보내온 격려 메일도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만약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겠죠. 고맙습니다, 한국.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시스템을 아낌없이 나눠준 한국.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의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한국처럼 다른 도시들의 롤모델이 되는 날이 오겠죠.